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잠시 읽어드릴게요. 0235번님, 국민을 위한 것은 정부나 국회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정신, 그리고 돈이 좋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는 성숙함이 정말로 필요한 건 아닐까요? 라고 하셨고요. 5778번님,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입니다. 피하들을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6201번님,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이 터지면 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보가 빠른 거 아닌가요? 계란 문제도 여기에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저기에선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몸이 약하고 저항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먹고 모래알을 먹어도 소화된다는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보가 빨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0711번님, 100일 잔치 하고서도 전 정부 탓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계속해서 4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취자분이 피하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 우리 박상민 교수님도 농피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에 탈원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원전 마피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해수부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논란 가서 해피하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관피하가 섞여 있고, 도대체 이 피하는 뭐 근절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정권을 바꾼 거죠. 정권을 바꿨는데도. 네, 이제 해야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획을 한다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계획과 이제 1번이 예. 적폐청산입니다. 네. 저는 그게 모든 걸 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응징하고. 네. 과거의 정부의 인사들을 무슨 감옥에 넣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것이 5년까지가 될까 안 됩니다. 이제는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이 정권은 피플 파워로 대통령 된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네. 피플 파워 뭐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이 국정개혁의 핵심적인 동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는 그동안에 누누이 지적이 됐지만은 바뀌지 않았던 적폐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촛불을 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을 개혁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얘기하면은 적폐청산은 각 부처별로 특히 정부의 문제니까 각 부처별로 아마 해당 기관에 따라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던 이런 어떤 이른바 뭐 피하들 아마 쌓여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민주당도 그러니까 집권당 안에서도 적폐청산 TF가 있습니다.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그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5년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과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적폐청산 TF가 민주당 안에 설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조금 더 정면 승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관폐하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에서 프로젝트를 따고 거기에 구미에 맞게 연구보고서를 써주는 대학 교수님들은 과연 안전한가. 또 언론도 정부의 정책이라 그러면 무조건 보도자료를 뺏겨서 한번 비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쓰는 언론도 괜찮은 건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이 피하 구조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다리를 걷어치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 마피아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개천에서 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던지는 말은 아닌가. 좀 더 그런 문제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은 뭐 대한민국 전체를 다 뒤집어야 되는 거죠. 뒤집어야 되는데. 내과 외과 수술 뭐 그렇게까지 모든 전선을 넓혀버리면 사실은 뭐 그럼 대한민국 전부가 문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초점을 분명히 해야죠. 일단은 공직자들이 퇴직 공직자들이 현직 공직자로 유착관계 그걸 우선 그 구조를 깨야 한다는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참 왜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에도 평생 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 연금을 지급하는 거라고 봅니다. 워낙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워낙 연금이 좋으니까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자꾸 어떤 그 이득을 탐하고 그것을 어떤 그 국민 전체의 삶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국민들의 신임을 배신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뭐 여당의 적폐청산 태스크 대개 보면 관심이 지금 뭐 국정원, 검찰 뭐 이런 쪽에 좀 큰
좀 어떤 그 뭐랄까요 거창한 데로 좀 가 있는 게 관심이. 네. 전 지금 이런 거부터 사실은 생활 밀착형 네. 어떤 그 적폐 청산이라고 네. 할까요? 얘기가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원, 검찰 이런 건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으니까 네. 그쪽에 스스로 하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하겠다고 하고 지켜보고 예. 여당에서 굳이 그걸 가지고 또 좀 뭐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뭐 네. 정말 뭐 계란화 이 친환경 인증하는데 농림축소 자식 뭐 산하기관 출신들이 다 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구조부터 깨는데 예. 가장 앞장서는 것이 오히려 네. 국민들의 큰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 퇴직자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정관예우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정말 적폐 중에 적폐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명예를 가지셨으면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명예를 갖고 사시면 되는데 그걸 또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자, 뭐 그런 문제 연장선상에서 유영진 시각처장 이야기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앞서서 그 인사 문제를 좀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인데 결국은 앞서 자진 사퇴한 박기영 전 본부장도 있었고요. 타경민 행정관 거취 문제 놓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 타경민 행정관 그대로 청와대에 남아있죠? 지금 남아있죠. 근데 어제도 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것 같던데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10가지 중에서 네. 상당부보다 잘하고 있죠. 7가지, 8가지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네. 가장 못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저는 인사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인사 문제도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분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좋은 분, 좋지 않는 분이 아니라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대목은 특히 저번에 박기영 같은 경우도 버티려고 하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뒤에 자진 사퇴 쪽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또 그 뒤에도 지금 방금 얘기하고 있는 시각처장 같은 경우에도 예. 시각처장 같은 경우에도 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퇴 문제를 얘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난 다음에 정리할 것인가. 저는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뭔가 힘이 있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입이 10개라도 한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국회에 나와서도 아주 당당하게 외칩니다. 예. 무슨 우리가 혼선합니까? 언론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면서 심지어는 국무총리께서 질책한 것을 짜증냈다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면은 예. 이건 청와대를 보고 해도 힘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다가 방금 말씀하신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도 일각에서는 무슨 뭐 청와대 일개 행정관 가지고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그룹 아닙니까? 수석이든 행정관이든 예. 그런 분들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어떤 불신의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예. 그거는 청와대가 행정관이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할 문제죠. 근데 저는 탁 행정관은 좀 조만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예. 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예. 문제가 생겨서 바로 좋지 않은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대 보면 많이 아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훌륭한 분이니까요. 또 뭐 옆에 붙어 있어서 또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것이 공통적인 게 대부분 이제 뭐 대선 과정에서 어떤 공신이라고 그러니까요. 할까요? 뭐 그런 분들 아닙니까? 네. 문제가 되는 분들이. 물론 뭐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권을 잡았으면 정권을 함께 운영해 나갈 사람들 뜻이 맞는 사람들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건 뭐 이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솔직하게 안 그러려면 뭐하러 정권 잡냐 이렇게 아주 딱 깨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러나 이런 분들의 어떤 저 문제가 뭐냐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 임명되는 순간부터 어떤 방식으로 임명되는 것든지 간에 임명되는 순간부터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인데 마치 내 책임이냐 하는 식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박기영 본부장 같은 경우 전 본부장 같은 경우도 끝나고 나서 했다는 거죠. 마녀 사냥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이분들을 임명할 때 정말 그냥 대선 공신이라서 임명하지 말고 공직자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임명되는 게 아니고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걸 분명하게 뭐 교육을 시키든지 하여튼 뭔가 좀 그런 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러니까 검증이라면 검증인 거죠. 이런 분이 과연 대선 공신이긴 하지만 과연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이런 걸 좀 검증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부에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진 시각처장 그 문제를 보면서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뭐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뭐 내가 책임질 문제냐?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문제인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 이런 식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그게 틀리진 않았지만 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할 책임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 자체를 본질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임명 당시부터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지 않겠는가. 그게 검증이 아닌가 싶어요. 청취자 0707번님이 아주 긴 문장을 조간신문 내용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길어서 제가 못 읽어드리니까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인사 문제, 인사 논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5대 인사 배제 원칙 지금도 뭐 다 많이 기억들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했는데 5대 원칙과 관련해서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논문 표절만 해도 모두 상황이 다르다라며 유연한 5대 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또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시작부터 약간 좀 어긋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어제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야당에서는 너무 이제 지금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죠. 김명수 법원장인데 지금 뭐 사실 15기입니다. 기수가 엄청 내려온 거죠. 기수가. 지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 아래입니다. 완전 파격이죠. 근데 이제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옥석을 찾은 것 같아요. 옥석을 찾았다. 잘 찾았다 이 말씀입니까? 옥석. 그럼요. 옥석은 잘 찾은 거죠. 야당 같은 경우, 야당도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너무 이념이 편향적이다.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과거의 판결을 보더라도 진보적인 강한 색깔을 띠고 있다.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따져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만큼은 아마 당초에 김명수 후보자로 안 가고 다른 분을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잘 안 됐습니다. 뭐 박시환 전 대법관 등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랜 B로 가다가 이번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후보자로 했는데 앞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보수 색깔이 가득했던 대부분의 진보 인사를 또 넣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데 노력을 한 것 같고 또 이분은 대법관 출신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 대법원 시스템을 계획할 수 있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그 준비를 갖고 있는 분 같아요. 보통 이런 분이 가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더해서 대법관 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후배 법관들로부터도 상당히 리더십을 존중받는 뭐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상당히 옥석을 찾았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그러니까 뭐 진주를 찾았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제 근데 글쎄 저는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평가는 조금 있다 하고요. 이분이 왜 선택이 되었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김형현 지금 법무비서관 있죠, 청와대에. 그분이 임명될 때부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좀 예견된다 싶어요. 그분도 이제 판사에서 바로 발탁이 됐죠. 그럴 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라고 있죠.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 후신인 그 관여했었고요. 김명수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는 거기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명한 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예상 외긴 하지만 상당히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인선이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법원 행정처 경력이 없거든요. 재판 연구관 근무는 했지만 지금 판사들의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외침 중에 하나가 법원 행정처가 너무 힘이 강하고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모든 판사들을 장악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사법의 관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판사들이 재판 잘하는 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 평가에 신경을 쓰고 어떤 출세를 어떤 그래서 뭐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에 어떤 자리를 가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신경 쓴다. 사법부의 정치화.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관료화가 이제 문제다. 이런 것인데 그 중심이 결국 법원 행정처거든요. 되게 잘 나가는 판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판사 조금 하다가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보직을 하고 다시 판사 나갔다가 다시 이제 법원행정처 돌아오고 그래서 법원행정처 경력을 많이 쌓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또 이제 좋은 보직 뭐 판사들은 또 이제 뭐 고법부장 승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고법부장이 되고 그리고 대법관이 되고 되게 그런 수순을 거쳐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춘천지방법원장이면
뭐 법조계에서 얘기할 때 사실은 좀 소장 지법원장이거든요. 네. 다른 어떤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뭐 어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일부러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네. 그런 법원 행정처의 어떤 권한을 이제는 좀 축소시키고 네. 그야말로 판사들의 독립을 이루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졌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결국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럼 사법부도 어떤 행정부 대통령의 뜻에 맞게 좀 개편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점이 봤을 때는 네. 조금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자체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예.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질 거라면 예. 그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예. 법원행정처이라는 것은 사법행정은 독립이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법원행정처에 뭐 힘을 좀 뺀다든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판사들을 모두 이제 컨트롤한다든가 예.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아마도 그런 것이 완화될 거로 보여지는데 예. 이런 것들을 사법부 자체적으로 추진했어야 옳은 것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예. 방금 전 좋은 말씀인데 예. 사법부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양파껍질을 다 벗겨오지 못해서 그렇지. 예. 벗겨보면은요. 아마 놀랄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 한번 봐보십시오. 예. 안에서 컴퓨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예. 법원 행정처의 힘이 얼마나 컸으면은 예. 그렇게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도 끄떡이 없습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 내부 개혁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부에서 안 되는구나. 언제까지 됩니까? 이거는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법부까지도 국민들은 개혁의 그 영역에서 성역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린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인 대법원장을 통해서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고 그래서 어떤 대법원장을 발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의식, 생각. 저는 그것은 지극히 대통령 중심제의 저는 올바른 원리라고 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대법원의 자체적인 개혁이라든지 대법원의 혁신을 바라봤지만은 스스로 안 된 이유는 뭔가? 결국은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서 안 되면 어떡하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예.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도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박상병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상징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아주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건 아무도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당하셨나요? 더불어민주당? 아니요. 탈당할 이유는 없죠. 대통령이시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 국회와 입법부와 어떤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대통령이 탈당하는 문제도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탈당을 하죠. 뭐 그렇죠. 상권 분리, 민주주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알다시피 민주주의의 원칙이 상권 분립인데 사법부의 어떤 독립, 판사 개개인이 다 독립된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건데 대법원장 한 사람 바꾸어서 이게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수많은 사법부의 어떤 인사 문제 또 새로운 개혁, 내부 개혁을 이끌어내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요? 왜냐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는 사법부 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법 연구회는 어떤 곳인가? 젊은 판사분들이 계시는 곳이고 법원 행정처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배치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사법부 연구회 이 문제와 사법부의 개혁 과연 동격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예. 물론 우리 헌법상 뭐 이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게 되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요. 예. 그것이 이제 대법원장 그 대통령의 지명과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또 인준까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인준해서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사실은.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과정은 지켜봐야 되지만 네. 뭐 그것이 이제 그 미국에서 유래한 어떤 삼권분리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구조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도 사실 뭐 사법부가 어떤 정파적 성격을 띠는 건 이제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 판사까지 다 임명하기 때문에 지명하고 임명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건 이제 뭐 평생 법관이기 때문에 뭐 종신법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관도 대법원장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조금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너무 진보적이면 행정부와 균형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약자라든지 소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사법부의 임무고요. 그러나 어떤 판결 내용에 있어서나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지나치게 앞서 나가면 이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막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임명하면 어떤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이런 분들로 이렇게 그 사법부를 어떤 그 이른바 채우려고 한다면 그런 분은 조금 우려드는 삼권 분립이라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원리상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좀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어느덧 다 되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오늘도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말을 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워낙 많이 해보셔가지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0초나 남아있으면 우리 박상빈 교수님께서 20초 하시겠습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팟캐스트에서는 제 이름 치시면 검색하면 나오시고요. 오늘도 많은 청취자분들 문자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박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